딜할 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은 없다라고 하는 방침을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보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와 또 아주 불성실한 답변 태도, 또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에 우리 국민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당시의 검증의 눈높이에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도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흠결의 정도도 심할 뿐만 아니라 가지수도 대단히 많아서 정말 원칙대로 임하자고 하면 말 그대로 살아남을 후보가 없을 정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청문 보고서가 그 가운데에도 어렵사리 채택된 후보들도 있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받은 실망과 충격을 헤아린다면 부실 검증으로 인한 인사 대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주도했던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하시면서 검증하신 우리 정청래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박보균 후보자는 자진 사퇴가 답입니다. 전문성도 없었고 딸을 둘러싼 특혜 논란, 또 장충기 문자 논란 등 도덕성에도 흠결이 많았고 또 일왕 생일에 참석하는 등 친일적 역사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 인사청문 후보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제가 제2의 윤석열인가 라고 질책할 정도였습니다. 답변한 태도도 걸핏하면 뒤로 제끼고 그 답변한 태도가 마치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이래도 됩니까? 하는 윤석열의 태도를 닮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 기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인이라서 언론인들이 많이 좀 봐준 감도 없지 않나 수없이 쏟아진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박보균 후보자 삼성 언론재단 해산돼 자료 없다. 위증 논란. 일왕 생일 초청장 없었다.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 초청장 없인 못 들어가. 한국인 저급 표현 사과하라. 이런 기사가 있고요. MBC 단독으로 일본 아시아 지배해봐서 준법 정신이 박보균의 친일 역사관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박보균 강제징용 피해 1965년 일본 돈 받은 기업이 우선 지원해야 이런 친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장관 청문회인가 친일 지적의 박보균 쩔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요. 역사관 경악 불통 민주당 맹폭에 진땀 뺀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불성실 자료 제출 친일 역사관 집중 공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밖에 YTN 돌발 영상 글쓰기 효과 친일 논란 칼을 없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는 친일 논란 후보자
민주, 일본 장관 청문회인 줄 이런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문회를 며칠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정규 의원 등은 자료 제출했는데 100% 미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상 다 낼 수 없으면 몇 가지라도 더 추가해서 내라 해서 저희가 열 몇 가지를 오후 1시 반까지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거를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끌고 자료 미제출하고 태도가 불량하고 그리고 시간만 끌면 어떻게든 장관에 임명되겠지 하는 이런 관례를 이번에 반드시 깨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언론인 40년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자진 사퇴가 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정우영 후보자는 청문 과정 중에서 스스로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과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었던 청문회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기사들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관계자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결국 불공정과 몰상식이었음을 장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7년엔 떨어졌는데 2018년엔 합격했던 아들. 그러나 두 해 연도, 그러니까 17, 18년도에 같은 서류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4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게 청문회 당시 이제 밝혀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의 구술 점수가 아빠 친구들이 딸만 만점을 준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만점을 준 바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정우영 후보자도 청문 당일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죠. 하지만 아빠 친구들은 그 해당 시험실에서 정우영의 딸에게만 만점을 줬었지 다른 학생들에게 만점을 줬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정우영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정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정한다고 해서 이게 없었던 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진실을 기반으로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인데 진실을 숨겼던 게 발각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가 적용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과 정황들을 저희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의혹 제기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도 해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 전체 민주당 전체 위원들은 청문을 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도 왜 하필 경북대 의대의 자녀들을 시험 보게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그치기도 했었고요. 즉 이해충돌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도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마도 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었더라면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부적격 의견을 냈었을 겁니다. 그만큼 청문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적격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었고 바깥에 있는 다른 보건복지위원이 아닌 다른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 또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우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본인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이 정우영 후보자의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판가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증인은 채택되지 못했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두 차례 전체 회의에서도 소명 부족과 자료 부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5월 4일 원 후보자의 7대 중대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안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시 후보자 사퇴는 물론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원 후보자 7대 중대 의혹으로는 3법 위반 의혹, 3대 특혜 의혹, 윤석열 테마코인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개인 명의로 경력금 지급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청문회 중에도 잘못된 규정을 근거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마카세 식당 국회 관계자 식사건입니다.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오마카세 식당 한 곳에서 2년 8개월 동안 약 1,6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 관계자들과 8차례에 걸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정치자원법 위반 의혹입니다. 원 후보자의 팬클럽 성격인 사단법인 코리아 비전 포럼이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주최한 토론회 비용을 지출해 불법 기부행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에게 정치자원법 위반이고 사단법인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넷째는 오등봉 개발 사업 의혹입니다. 오등봉 개발 민간 특례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의 이 정책보좌관이었고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인물을 규정까지 바꿔가며 제안심사위원회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다섯 번째는 윤석열 테마코인 관여 의혹입니다. 제주 안심코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막대한 운영비를 지급한 이 테마코인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 회사의 부스에 방문하고 또 해당 회사의 가상화폐가 폭등하는 등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 아라리움 자택지역 셀프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측근 비리와 연관된 제주 자원환경순환센터 조성 사업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발전 사업 중 최대 규모였던 이 제주 자원환경순환센터에 측근이던 비서실장 관련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의혹에 대한 성실한 소명을 부탁드리면서 7대 중대 의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이상민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후보자의 이 전문성, 공직윤리, 그리고 직무 역량, 국민 검증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어떤 도덕적인 결함은 없는지 이 국가 행정, 지방 행정, 지방 분권 이런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과 재난 관리까지도 총괄하는 국가의 중추부처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부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체 거부했으며 제기되는 의혹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런 해소를 위한 노력 대신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하는 등 민영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하는 등 이 고압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청문회 당일까지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재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의 중대 의혹으로는 아빠 찬스, 그리고 권익위 부위원장 근무 당시의 법률 상담, 그리고 친일파 변호 의혹, 배우자의 수상한 재산 증가 의혹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후보자 딸과 아들의 아빠 찬스 건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장녀가 우연의 일치로 후보가 변호를 맡은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후보자와 대학 동기, 고시 동기, 연수원 동기인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했으면서도 후보자는 몰랐다. 딸이 학문적 호기심으로 답했다고 답하는 등 이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후보자가 딸에게 아빠가 다니던 유명 로펌에서 체험활동 제안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음에도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대답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아들은
이상민 후보자가 사회이사를 맡은 회사 관계자에 취업한 의혹도 제기되는 등 이 뚜렷한 아빠 찬스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두 번째, 권익위 부위원장 근무 당시의 법률 상담 건입니다. 이상민 후보자가 이 부위원장을 맡던 시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7차례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이 몰래 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후보자는 위조되었다고 답변했는데요. 이 당시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로 해당 메일에서 후보자가 이 선거 기일과 관련해서 저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답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친일파 변호 의혹건도 있습니다.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소송에서 1심부터 3심까지 이 친일 후손 측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면서 또 친일 재산 귀속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했음에도 로펌 관행이라 이름이 올라갔는지도 몰랐다, 이름은 올라갔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인식과 너무도 거리가 먼 가치관을 드러냈습니다. 또 배우자는 첫째 오빠의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 사실이 드러났으며 둘째 오빠 회사 사이에서의 이 근저당 설정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6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부간 불법 증여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증을 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상민 후보자가 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였으며 이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고는 이 모두 제출됐다, 이렇게 주장하며 또한 이 통장 거래 내역만 조회하면 즉시 확인 가능한 이런 자료를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느라 내가 그 제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도저히 납득 불가능하고 수용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상민 후보자의 답변과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위원회 자격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법사위 간사께서 말씀하실 차례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정도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는데 그 중간 보고를 겸해서 지금까지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래 5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렇게 연기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인 관련된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제출이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을 좀 더 제대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때 회신되지 않아서입니다. 먼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에 후보자에게 이제 서면 질의서가 도달하면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의 48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원래 5월 4일 날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5월 2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월 2일까지 회신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료 제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상 등에 관련돼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수사를 하는데 미성년 딸이 삼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관련되어 있었던 회사인 골드만삭스 사내 변호사가 소유한 타워팰리스를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엄마 찬스로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 아니냐, 차량 구매 공채 매입비를 아끼려고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엊그저께를 거치면서는 딸의 스펙 쌓기가 엄마나 아빠 찬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거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이런 의혹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 요청 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월요일로 연기되었지만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지명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명 당시부터 철회를 요구했던 후보자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월요일에도 한동훈 또 이창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5월 11일에는 이영 후보자와 김현숙 후보자, 5월 12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인사청문회를 다 하고 나서 또 종합적으로 우리 당의 검증 결과, 청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여부를 궁금해하시고 그에 대한 인준 여부가 다른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부와 연계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을 제기하고 물어보시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의원단의 판단이 있고요. 또 국민들 역시 부적격한 후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개별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무슨 딜할 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은 없다라고 하는 방침을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뒷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 저희는 그동안 이제 인청이 끝난 12명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각 간사들이라든가 인청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한 총 5분이죠. 그분이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바뀐 후보자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봤을 때 현저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분들을 우선 이 5분으로 저희는 각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아마 어차피 국회는 또 각 해당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판단하시고 가면 될 것이라 싶고요. 이 5분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어떤 부적격 인사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국민들 여론도 거기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상응한 스스로의 어떤 거치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저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요. 쉽게 뭘 줄게, 뭐 내놔 이런 식의 흥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권선동 대표께서 좀 전에 기사를 봤더니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들려온 얘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연계다. 막 여러 가지 그냥 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는 연결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가 이미 국민들 과반 가까운 분들이 부적합하다. 12%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합과 부적합의 여론이 제가 좀 봤을 때. 또 국민들께서 일단은 이분이 왜 부적합하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돈과 명예를 동시에 갖는 그 욕심을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꾸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관 대작을 하셨으면, 고위 공무원을 하셨으면, 그걸로서 명예롭게 하시면 될 일인데, 계속 그것과 소위,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을 오가면서, 계시다가 다시 지금 또, 전체 내각을 통화하는 총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수용성이 현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후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 의혹들도 사실 이미 청문회 전에 많이 제기됐는데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일기 내각에 대한 인사 이 제청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제청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당연히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게도 같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인천 특위위원들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임명동의안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임명동의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의안이 제출되면 당연히 본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총회를 열어서 5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책임적으로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인천 우리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우리는 우선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쫓을 것인가, 명예를 쫓을 것인가, 권력을 쫓을 것인가, 셋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제 국무총리랑 권력을 쫓고 있는데 이것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간담회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 많이 우리 언론인들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료하게 하는 것 같아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어서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또는 각 정당이 입만 열면 법대로 원칙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원구성 관련해서 가장 이 강제력이 있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것은 국회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는 5월 29일로 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 이후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법적 협상의 주체는 당시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는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전에 전반기 원구성의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에 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연히 의장, 부의장 문제, 또 각 상임위 위원장과 상임위원회별 정수의 문제까지 당연히 논의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먼저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재협상이다, 재논의다 또는 파악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임 원내 지도부 간의 정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방금과 같이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임 원내 지도부 특히 법적으로 이 책무가 있고 또 권한이 있는 그런 분들의 것까지 합의한 것은 우선 권한 밖의 일을 미리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게 어떤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라 또는 어떤 예산이나 주요 정책을 하라고 미리 못을 박아놓고 갈 수는 없는 것처럼 같은 이칭이겠죠.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협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점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시 합의 당시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두 가지가 같이 패키지로 묶음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법사위가 그동안 각 상임위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 권한을 좀 지나치게 이용하다 보니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국회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가 그렇게 상원같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당시에 논의가 있으면서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동시적으로 묶음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자는 법사위에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여전히 그 묶음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죠. 또한 국민의힘은 당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 이 논리를 편 것으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논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결론은 이제 2년의 전반기가 끝났고 그리고 남은 2년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그 규정과 원칙대로 협상에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점에서 논의를 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지혜를 모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